오늘부터는 저항운동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190페이지고요. 자, 개요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육 수행력이 있어서 우리는 회복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육 수행력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근육 수행력의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육 수행력의 회복은 재활에서 중요한 단계이고 우리 치료사가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정상적인 기능 수준으로 회복을 시켜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육 수행력이라는 것은 머슬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근육의 능력인데 이거는 힘 곱하기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근수행력의 핵심 요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근수행력의 핵심 요소는 근력, 스트렝스, 파워, 그리고 지구력, 엔듀런스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근수행력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이 영역들에서 이제 조화가 중요한데 이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능 제한 혹은 기능 부전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요. 신체의 비활동성 요소는 손상, 질병, 고정 같은 것들. 고정이라고 하면 뭐 뼈에 골절이 생겨서 깁스를 하는 거, 우리 소위 말하는 깁스, 캐스트를 하는 것도 고정에 해당이 되겠죠. 무사용도 약증이나 근육 위축을 만들어서 근수행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비활동성 요소를 제외하고도 무사용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 운동 부족도 해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소프트한 범위에서는. 그래서 저항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나옵니다. 저항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재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검사, 그리고 무엇보다 평가가 중요하죠. 평가를 통해서 필요 여부, 저항 운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냥 내 친구가 헬스를 했더니 되게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듣고 똑같은 운동인 헬스를 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헬스장에 가서 어떤 운동을 했느냐, 스쿼트를 했더니 되게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스쿼트 그 친구가 한 무게 100kg 스쿼트를 12개씩 그 친구는 5세트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똑같이 따라 하면 사람에 따라서 체형과 근육량과 어떤 뭐 관절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게 지금 말한 것에 대한 일상적인 예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근육량이 적은 사람에게는 헬스라는 운동이 좀 추천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체적 특징이 여성보다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남성에게는 유연성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운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자는 웨이트 트레이닝 헬스를 많이 하는 추세고 여자는 요가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이게 사실은 융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운동이라는 개념은 보약 있죠. 보약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옆 친구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 친구가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을 뺏어 먹으면 안 되죠. 그 이유는 더한다는 뜻이죠. 더한다는 뜻인데 이 친구에게 더해야 되는 것이 나에게는 과잉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보약을 먹었을 때 내 몸에는 오히려 좋은 작용보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운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저항 운동은 사실 우리가 병원에서 하는 것은 그 전에 배웠던 3, 4, 5챕터에 나오는 관절 가동 범위 운동, RM 엑서사이즈, 신장 기법, 스트레칭, 그리고 관절 모빌라이제이션, 관절 가동술 이렇게 세 개를 주로 많이 하는 추세인데 아마 점점 고객들이 인식이 높아진다면 이 저항 운동도 굉장히 이 세 가지 카테고리만큼 이 저항 운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올 텐데 아직은 이 저항 운동을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재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스포츠 재활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운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재활은 도수치료병원에서의 재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수치료병원에서 행해지는 재활은
사실 아플 때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통증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안 오는 경향이 있어요. 저항 운동까지 하는 게 내 몸이 정말 좋아지는 거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아마 우리 병원에서 클리닉에서 재활적인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아직은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이런 얘기를 초반에 길게 한 이유는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겹치는 카테고리죠. 어디와 체육계와 물리치료 영역이 굉장히 겹치는 카테고리가 이 저항 운동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웠던 RM exercise, 스트레칭 기법, 관절 모빌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이 세 개는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잘 해요. 근데 이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은 체육계가 훨씬 더 우리보다 잘해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체육계가 일반인들에게 특화가 됐다면 우리의 저항 운동은 환자에게 특화됐다. 환자가 아니더라도 어딘가 기능 부전이 있는 관절의 통증이나 어떤 불편감이 있는 사람에게 저항 운동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물리치료사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저항 운동 파트에서 이 운동치료라는 개념의 저항 운동은 우리가 하는 저항 운동, 즉 운동치료에 나오는 이 저항 운동은 일반인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PPT를 보면 여기 나오죠. 그 밑에 줄 환자의 병리적 소견, 근육 수행력 손상 정도 파악, 조직 치유 단계, 연령, 근육 수행력 문제를 줄 수 있는 관련 질환들, 신체 능력 파악 수준. 이 정도는 이제 체육계에서 이 정도는 파악을 당연히 하고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갈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병리학적인 소견이나 어떤 손상 정도, 그리고 조직 치유 단계, 연령은 체육계에서도 많이 파악을 하고요. 관련 질환들, 지금 체크한 이런 것들은 환자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환자에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항운동에 대해서 책들을 보면 체육계에서 나와 있는 책들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 참고를 하면 되는데 그 대상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체육계에서 레피티션, 횟수에 대해서 근육 수행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체육계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8개에서 끊어서 8개 이하는 스트렝스 여기 나오는 스트렝스라고 하죠. 스트렝스를 근력이라고 하는 스트렝스를 강화시키려면 8개 이하로 해야 된다. 혹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가자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3개 이하라고도 얘기도 해요. 여기 디테일하게 또 나누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큰 개념으로 보자면 8개 이하는 스트렝스, 근력을 강화시키는 거고, 8개에서 12개 사이는 근비대를 요구를 하는 트레이닝 방법이고, 12개부터 15개 이 근지구력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 체육계에서 기본적으로 깔아놓는 이 개념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할 때 하면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 가기 전에, 물론 이 트레이닝이 좋은 트레이닝이에요. 근육에 포커스를 맞추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이 트레이닝을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환자잖아요. 환자는 이런 기법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환자들에게 맞춤으로 운동을 처방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환자의 통증, 어떤 기능 부전들이 해결이 되면 이제 체육계에서 얘기하는 이 개념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환자에게 이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환자에 대한 저항 운동을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계는 일반인들 혹은 엘리트 선수에 대한 저항 운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는 개념 대상자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말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계속 나올 거예요. 환자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가정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교육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디테일하게 요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근력은 스트렝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저항에 대해 수축성 조직의 장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장력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 장력이 나오는데 장력으로 공부를 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모르던 학생 시절에도 장력은 뭔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장력이라는 용어보다는 결국 텐션이 한국어로 장력이거든요. 근데 텐션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저한테는 잘 와닿더라고요. 텐션이라고 하면 뭔가 근육에 그런 짱짱한 느낌이 드는데 장력이라고 하면 그냥 늘어나는 느낌? 저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서 텐션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육이 실질적으로 내는 힘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최대 근력은 근육이 한 번에 최대 수축을 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1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1RM, 1RM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은 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최대로 수축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스쿼트를 100kg로 딱 한 번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 친구의 1RM은 스쿼트에서는 100kg가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이 RM이라는 것은 그 방탄소년단에 나오는 방탄소년단 멤버 RM이 아니라 이 RM은 레피티션 맥시멈, 레피티션 맥시멈, 최대 반복이라는 용어가 이 RM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능적 근력은 근육들의 조화로운 조절 능력을 의미하며 신경근육계와 관련이 있다. 이 신경계가 얼마나 근육을 잘 지배하는지,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얼마나 신경이 근육을 잘 움직이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인터넷으로도 예를 들 수 있겠어요. 그죠? 제가 클릭을 했을 때 네이버 초록창에 키워드 넣어서 검색을 딱 눌렀는데 이게 빠른 속도로 검색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면 인터넷 속도가 느린 거죠. 우리 신경 전도 속도, 그러니까 신경근육계가 좀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다면 우리 몸에서도 근육을 사용하라고 머릿속에서는 내가 의도를 하는데 근육 사용은 실질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게 나오거나 아니면 속도가 늦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기능적 근력이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근육 약화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정상적인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구력입니다. 엔듀어런스라고 하고요. 낮은 강도가 포인트예요. 낮은 강도에서 반복 횟수가 높아진다. 이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심장 허파 지구력, 어이구, 카디오 팔머너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심장 허파, 카디오 팔머너리. 해석을 하면 카디오 팔머너리가 심장 허파가 맞긴 한데 카디오 팔머너리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나오진 않나? 자, 다 알다시피 이제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활동이 가능하고요. 낮은 무게에 저항하여 한다는 것, 근육 피로도에 저항하는 능력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워로 넘어갈게요. 파워는 똑같이 영어로 이렇게 파워라고 쓰고요. 아까 배웠던 근력 있죠? 근력, 스트렝스에 속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을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근력이 이거죠. 근력이 사실 힘이죠. 근력은 힘이고요. 힘에 속력이 포함이 된다. 여러분들 1시간에 60km를 1시간에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우리가 그 속도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동차 속도계에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 그리고 거리. 그래서 여기 나오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속력이죠. 속력. 그래서 속력과
근력의 속력을 곱하면 파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워는 속도와 그리고 힘이 근육 파워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파워는 고강도 활동이나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활동과 같이 길거나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지는 일이 모두 포함이 되고요. 파워 훈련. 이제 이거는 사실 엘리트 선수에게 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파워 훈련은 근력과 스피드를 모두를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의 움직임도 포함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